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들 아침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시어머니 전화 받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데 문득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순간 내가 오늘 뭘 했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온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누가 오늘 뭐 했냐고 물으면 그냥 집에 있었다고 대답하게 되는 그런 날들. 더 슬픈 건 이게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53살입니다. 돌이켜보니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1순위였던 적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1순위였고 남편이 1순위였고 아이들이 1순위였고 저는 항상 맨 마지막이었어요. 아니 순위에 들지도 못했죠. 리스트에 이름조차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제가 먼저 저를 지웠다는 거. 가족들이 저를 뒷전으로 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저를 없앴어요. 30년 동안 저를 지우며 살았더니 이제 가족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엄마는 원래 자기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엄마 꿈이 뭐냐고 물으면 너희 잘 되는 게 꿈이라고 대답했던 제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저도 꿈이 있었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사셨거나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죄책감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니까요. 아 근데 구독, 좋아요, 댓글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남들은 쉽게 누르는 버튼이 누군가한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봄이었어요. 23살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죠. 월급은 적었지만 책을 좋아하는 제게는 천직 같은 일이었어요. 신간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읽어보고 홍보 문구 쓰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퇴근 후엔 동네 서점에 들러 신간을 구경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제가 꾸민 공간, 제가 치운 공간, 제가 더럽힌 공간. 그게 다 제 것이었죠. 그때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 민수 씨를 만났어요. 민수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님도 좋은 집안이라며 마음에 들어 하셨죠. 6개월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제 직장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한 표정을 짓거나 주말에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왜 자꾸 나가냐고 묻거나 작은 것들이었지만 뭔가 불편했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앞으로 30년간 계속될 패턴의 시작인 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포기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웨딩드레스부터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정하셨거든요. 저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화려한 프릴 달린 드레스를 골라오셨어요. 이거 입어야 한다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 취향을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시집 오면서 시댁 뜻을 따라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한테 이야기했죠. 여보 내가 입고 싶은 드레스가 있는데. 그랬더니 민수 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 말 들어주면 안 돼. 드레스 하나 가지고 왜 이래. 결혼식 한 번 하는 건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한 번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나씩 포기했습니다. 제가 입고 싶었던 드레스, 제가 꾸미고 싶었던 신혼집, 제가 초대하고 싶었던 친구들, 다 시어머니 뜻대로 됐죠. 결혼식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뭐 어때 시집 가는 거니까.
좀 참으면 되지.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친정에도 가고 싶었지만 시댁이 우선이라는 말에 명절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앞치마를 건네시며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우리 때도 다 그랬어. 내가 참아야 해. 그날 저는 12시간 동안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하고 잠깐 앉아 쉬려고 하면 시누이가 커피 타달라고 부르고 조카들 간식 챙겨달라고 하고 그 사이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도 저기 앉고 싶었어요. 저도 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나가면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 친정에 가냐고.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다고. 남편은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어요. 명절은 원래 시댁 가는 거 아니야. 친정은 평소에 가면 되잖아.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정도 제 집인데, 친정 부모님도 저한테는 부모님인데, 왜 평소에 가라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안 나게 울었죠.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보다.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게 사나 보다. 나만 힘든 게 아니겠지. 엄마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출판사는 결혼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애 낳으면 어떻게 회사 다니냐고. 요즘 애들은 다 집에서 애 키운다고. 민수 씨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여보, 내 월급이면 충분하잖아. 내가 굳이 고생하면서 일할 필요 없어. 집에서 편하게 쉬어.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제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출근길에 회사 동료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팀장님이 물으셨죠. 은영 씨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아까워요. 일 잘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주부가 될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아파트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아하던 책도 동료들도 없는 그저 조용하고 쓸쓸한 공간.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더라고요. 그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포기한 건지, 이게 맞는 선택인지. 하지만 곧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되는 거니까 엄마가 되면 또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저를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들 준호를 낳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삶은 사라지고 엄마의 삶만 남았죠. 신생아 때는 이 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어요. 밤낮이 바뀐 아이 때문에 저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온종일 아이를 안고 달래고 젖을 물리고 등이 아파서 펴지질 않았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죠.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 벌어오잖아. 회사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너는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저는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집에서 저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가 울면 달래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 사이사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밥 먹다가 아이 울면 숟가락 놓고 달려가고 샤워하다가 아이 울면 비누 묻은 채로 나오고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도와주러 오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엄마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엄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참아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또 다른 힘듦이 시작됐거든요. 준호가 3살이 됐을 때 딸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2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됐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아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작은아이 재우고 점심 먹이고 간식 챙기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그 사이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달려가야 했고 남편 저녁 차려야 했고 제 시간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늘어진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 뱃살은 처지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옷 입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아니 그럴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집에만 있는데 왜 꾸미겠어요. 옷을 사러 가도 제 옷은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옷만 보고 남편 옷만 보고 제 옷은 맨 나중에 그것도 세일하는 것만 대충 집어들고 그렇게 저는 점점 저를 놓아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도 아이들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이해해줬죠. 그래 힘들겠다. 애들 좀 크면 보자. 근데 계속 거절하다 보니 어느새 연락이 뜸해졌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러다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SNS로 친구들 근황을 보면 다들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더라고요. 미선이는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렸고 수진이는 요가 자격증을 땄고 혜진이는 승진했다고 자랑하고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나였는데 나는 아내이기 전에 나였는데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나였는데 그 나는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들한테 미안한 건데 내가 이기적인 건가? 그렇게 또 제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요. 학원 스케줄 관리에 숙제 봐주고 시험 준비시키고 학교 행사 참여하고 엄마들 모임 나가고 거기다 시댁 제사에 명절에 집안 대소사까지 저는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 그게 뭐였더라? 예전엔 분명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제가 답답한지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너 요즘 재미없어? 맨날 집에만 있고.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집에만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사겼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며 사는 걸까?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삶.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길, 되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길, 그렇게 저는 그냥 흘러가듯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또 다른 무게를 짊어지게 됐어요. 바로 친정어머니의 치매였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시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집 앞에서 길을 잃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보호자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보호자가 옆에서 계속 케어해야 한다고 했어요. 동생은 멀리 해외에 있고 오빠는 바쁘다고 하고 결국 딸인 제가 엄마를 돌봐야 했죠. 그때부터 제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우리 집 아침 차리고 엄마 집 가서 엄마 아침 챙기고 약 드리고 다시 우리 집 와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오후엔 다시 엄마 집 가서 저녁 준비하고 저녁엔 우리 집 와서 가족 저녁 차리고 그렇게 두 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엄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영이. 딸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엄마는 당신 딸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셨죠. 때론 저한테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넌 누구냐고.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냐고.
심지어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날 키워주신 엄마가, 날 낳아주신 엄마가 이제 날 모르신다는 게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엄마 집에서 나올 때마다 차 안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딸 지은이는 사춘기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준호는 성적이 안 나온다고 짜증을 냈고 지은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좀 내버려둬. 나한테 관심 끄라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고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시고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미선이가 연락이 왔어요. 은영아, 우리 제주도 여행 갈래? 한 3박 4일 정도.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바로 거절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안, 나는 못 갈 것 같아. 엄마 누가 돌봐? 아이들 누가 챙겨? 남편 밥은 누가 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 제가 갈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었죠. 미선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은영아, 너 언제 내 인생 살래? 넌 항상 남 걱정만 하더라. 너는 안 중요해. 엄마도 요양보호사 쓰면 되고 애들도 다 컸잖아. 남편도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근데 왜 너만 못 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몰라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았을까? 23살에 결혼해서 지금 48살, 25년을 살았는데 그중에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손가락이 남았어요. 아니, 한 손가락도 안 될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근데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하면 또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힘드냐고 할 것 같고, 친정 엄마한테 하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참으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사겠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찬물로 세수하고 화장으로 가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어요. 어느덧 저는 53살이 됐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 지은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됐죠. 친정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계시게 됐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제 생일은 10월 15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생일이 다가왔죠.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아무도 기억 못했으니까요. 근데 마음 한편으론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누군가 기억해줬으면, 케이크 하나라도 사다 줬으면,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하지만 아침부터 아무도 제 생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아들은 회사 간다고 허둥지둥 나갔고 딸은 학교 과제한다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문자라도 올까 싶어서.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점심때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아, 오늘 저녁에 집 좀 와. 아버지가 갈비찜 먹고 싶다시네.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시장에 갔어요. 갈비 사고 야채 사고 과일 사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갈비찜 만들고 오후 5시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겨주시며 오늘따라 입맛이 없었는데 잘 왔다고 하셨어요. 갈비찜 냄새 좋다고, 역시 내가 해야 맛있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저녁을 차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맛있다며 계속 드셨고 시어머니는 반찬 이야기를 하셨죠. 그 와중에도 제 생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회식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아들은 친구 만난다고 나갔고 딸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죠. 텅 빈 집에 혼자 서 있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53번째 생일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누가 들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었구나. 밥 해주는 기능, 빨래하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심부름하는 기능. 그 기능들을 하는 동안은 필요하지만 기능을 멈추면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만든 게 제 자신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먼저 저를 뒷전으로 뒀어요. 제가 먼저 제 생일을 챙기지 않았고 제가 먼저 제 시간을 포기했고 제가 먼저 제 꿈을 접었죠. 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가족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엄마는 원래 자기 것 없이 사는 사람, 엄마는 원래 참는 사람, 엄마는 원래 희생하는 사람. 그렇게 학습시킨 게 바로 저였어요. 핸드폰을 보니 미선이한테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은영아 생일 축하해. 항상 고생 많은 거 알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가족 중 누구도 기억 못한 제 생일을 친구는 기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꿔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53살 생일날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달라졌어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차리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은 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밥은? 저는 눈을 뜨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각자 알아서 드세요. 저 좀 더 잘게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어디 아파 감기야? 아니요. 그냥 피곤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갔어요. 부엌에서 뭔가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릇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욕하는 소리도 들렸죠. 평소 같았으면 미안해서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9시까지 푹 잤습니다. 30년 만에 아침잠을 자본 거예요. 일어나니 집이 난장판이었어요. 식탁에 라면 국물이 흘러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고 그래도 급하게 치우지 않았어요. 천천히 제 아침을 차려 먹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그러고 나서 여유롭게 정리를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저녁 때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지? 저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재료 있으니까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시켜 드시든지. 저는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침에 밥도 안 해주고 저녁도 안 하고 도대체 왜 이래.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매일 했어요. 오늘 하루쯤 쉬면 안 돼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그냥 걸어 나왔어요. 미선이를 만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선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영아 무슨 일 있어? 너 오늘 진짜 왔네.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미선아 나 어제 생일이었어. 근데 아무도 기억 못했어.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도. 미선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그날 미선이와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죠. 집에 돌아가니 밤 10시였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치킨 박스가 테이블에 있었죠.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오늘 치킨 시켜 먹었어. 돈 아까운 거 알지? 저는 미안하단 말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가끔은 시켜 먹는 것도 좋죠. 내일부터는 각자 먹고 싶은 거 해 먹으면 돼요. 앞으로 저녁 메뉴 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주부가 밥을 안 하면 어떡해. 딸 지은이도 짜증을 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매일 저녁 메뉴 고민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이제 지쳤어. 각자 알아서 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영아, 민수한테 들었어. 너 요즘 이상하다며. 밥도 안 해주고 집안일도 안 하고. 며느리가 그러면 어떡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혼자 다 했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너만 특별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어머니,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전화를 끊으셨죠. 그날 저녁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돈 없어 아니잖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들도 잘 크고. 근데 왜 이래?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말했어요. 여보, 나는 5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1순위였던 적이 없어. 항상 맨 마지막이었어. 아니, 순위에도 없었어.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1순위 아니면 뭐야?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아니에요. 돈 벌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날 우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두려웠어요. 이러다 가족이 깨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 다 망하는 건 아닐까?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망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아. 일주일 동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남편은 저랑 말도 안 하고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저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수영, 동네 수영장에 등록하고 일주일에 3번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 무서웠어요. 물을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수영이 됐어요. 물속에서 팔을 저을 때마다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수영장 갈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설거지가 쌓여 있을 거고, 빨래가 쌓여 있을 거고, 가족들이 불편해할 거고, 그런 생각에 수영하다가도 집중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수영 끝나고 탈의실에서 같은 반 수강생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저 혹시 처음 배우세요? 네, 이제 한 달 됐어요. 저도요, 나이 들어서 시작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근데 자꾸 죄책감이 든다고. 저도요, 수영 올 때마다 미안해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와야 해요. 안 오면 우리가 죽어요.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계속하는구나. 집에 오면 여전히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왔고 아들은 자기 방에만 있었고 딸은 저랑 눈도 안 마주쳤죠. 어느 날 딸이 폭발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친구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엄마만 이상해. 왜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맨날 수영만 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이기적이었구나. 다시 예전처럼 할게. 그렇게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나를 찾아야 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예전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미역국에 밥에 반찬에 다 차려놓고 가족들을 깨웠죠.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했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요, 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게 매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아들이 투덜거렸어요.
그럼 우리 보고 굶으라는 거예요. 아니 시켜 먹든지 해 먹든지 하라는 거야. 너희도 이제 다 컸잖아. 그날 이후로 규칙이 생겼어요. 월수금은 제가 저녁을 하고 화목토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처음엔 가족들이 불평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미선이와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땀 흘리며 걷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상에서 김밥을 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해를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불평한다고, 근데 그래도 계속한다고,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계속하자.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소리 지르지는 않았고, 아들은 가끔 설거지를 했고, 딸은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제 말을 듣기는 했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전화하셔서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이제 저는 그냥 네 하고 끊었어요. 듣는 척만 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여전히 죄책감은 들었어요. 수영장 갈 때마다, 등산 갈 때마다, 친구 만날 때마다 이러는 게 맞나 싶었죠. 근데 안 하면 더 괴로웠어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이제 55살이 됐어요. 2년 전 53번째 생일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그날부터 많은 게 변했습니다. 수영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힘들 때가 많거든요. 지난주에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영아,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서 하자. 다른 며느리들도 다 온대.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올해는 친정에 갈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죠. 뭐라고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친정 타령이야. 어머니, 저도 친정 딸이에요. 매년 시댁만 가면 친정 부모님은 언제 봐요. 전화가 끊긴 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화나셨대. 당신이 좀 이해해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올해 친정 갈 거야. 당신은 시댁 가고 싶으면 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맞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근데 예전에 나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금이 진짜 나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어제는 딸 지은이가 집에 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밥 좀 해줄래? 저는 대답했어요. 지은아, 엄마도 그날 등산 가. 내가 해 먹거나 시켜 먹어. 딸이 짜증을 냈죠. 엄마 왜 그래? 친구 엄마들은 다 해주던데. 나는 다른 엄마가 아니야. 나는 나야. 딸은 툴툴거리며 나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서 해줬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들 준호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죠. 나중에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결혼하면 여자친구가 엄마처럼 살아야 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준호가 대답했어요.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자기는 결혼해도 일 계속 할 거래요. 집안일도 같이 하자고 하고. 근데 그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그게 맞는 거야. 여자도 사람이야. 엄마처럼 살게 하지 마. 엄마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 세대는 달라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요즘 엄마 보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도 힘들었겠다는 생각.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수영장에서 만난 언니들과는 이제 친해졌어요. 수영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변화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다고, 가족들이 여전히 불편해한다고, 죄책감이 계속 든다고, 근데 그래도 계속한다고 한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이러다 죽을 때까지 죄책감 안 없어질 것 같아. 다른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괜찮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저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죄책감 들어도 계속해야죠. 그게 사는 거니까.
지난달에는 친정 엄마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매주 한 번은 찾아뵙고 있죠. 엄마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 이제 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아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르게 살기로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흔들려요. 근데 그래도 계속 갈 거예요. 엄마는 대답은 못 하시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응원받는 기분이에요. 어제 거울을 봤어요. 2년 전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주름도 있고 뱃살도 있고, 근데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죽어가던 눈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빛. 남편과의 관계는 아직도 어색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죠. 근데 요즘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 아직도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올해 54번째 생일에 가족들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미안해, 작년엔 못 챙겨줘서.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죄책감 들어요. 아직도 흔들려요. 수영장 갈 때마다, 친구 만날 때마다, 제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러는 게 맞나 싶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이해 못하시고 남편도 가끔은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아이들도 불편해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저처럼 흔들리고 계신 분 있으세요? 변화를 시작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도 계속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족들이 불편해해도 괜찮아요. 죄책감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53년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뒷순이었던 건 제가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뒷순위로 뒀기 때문이라는 걸. 30년 동안 저를 지우며 살았더니 가족들도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걸, 55살도 늦지 않았다는 걸,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걸.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친구를 만나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거예요. 가족들도 불편해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계속하세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55살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변하지 못했어요. 가족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2년 전보다는 나아요. 조금씩이지만 나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1순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걸어가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